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레이 달료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자본주의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써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날 이게 다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금요일날 공유해드렸던 부분은 제로 엣지에서 파트 1 부분을 요약을 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 레이 달료가 이제 내놨던 그 의견에 제로 엣지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덧붙여서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은 레이 달료와 조금 다른 방향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왜 제로 엣지에서는 레이 달료의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아마 제가 최근 한 3, 4개의 영상을 통해서 그 장기 사이클, 그리고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 일어난 그 사회적 현상들, 그리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레이 달료는 1949년생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이제 베이비 부머가 태어나던 시기죠. 그리고 레이 달료의 그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사회에 나오기까지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논문 초반에는 이제 레이 달료가 지난날의 미국과 그리고 지난날의 미국을 거쳐 지금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공립학교에 진학했으며 누구에게나 그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신의 그 유년 시절, 청년기 시절을. 그리고 나는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와 뭐 좋은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 전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 굉장히 좋은 환경과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네요. 그리고 훌륭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이런 동등한 기회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산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런 것 자체를 다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미국의 그 환경, 사회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자랐을 정도라면 역시 사회적 환경이 결국 인간의 가치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조금 또 엿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2살 때 신문 배달, 그리고 잔디깎기, 뭐 골프 캐디 이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주식시장이 화랑장일 때 넣었기 때문에 내가 자본가가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12살 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한 돈을 가지고 나중에 주식시장에 넣어서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는, 이제 목돈이 됐겠죠. 정말로 이제 투자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그런 목돈을 이때 이제 번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경제 투자 게임에 나를 매료시켰다. 그리고 이 게임에 성공하기 위해 나는 경제와,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경제와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실질적인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명한 투자자와 코앞의 수익만 보는 투자자. 코앞의 수익을 보는 투자자는 시장만 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는 이 경제까지 같이 보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두색으로 단 건 이제 제 개인 의견이거든요. 레이 달리오도 경제와 시장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투자자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많은 나라들의 경제 시스템에 노출이 되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자본을 투입하는 능력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또한 이런 방식의 해가 거듭될수록 자본주의는 가진 자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 빈곤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인들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한마디로 이제 양극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미국인들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오게 됐죠. 이로 인해 수입, 그리고 기회, 부의 격차가 확대되어서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갈등을 일으키고 미국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자본주의자들이 경제적 파해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고, 이제 분배의 문제, 자본주의자들이 이제 분배해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극화를 이제 계속 유도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파이를 전체를 이제 키울 줄 모른다. 그러니까 분배는 이제 잘하지만 이제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줄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의 그 통치하는 그 국가들은 초반에 발전이 더 빠르긴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지 못해서 점점점 자본주의 그 시장과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자면 북한과 우리나라를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6.25가 끝나고 초반 부분에는 북한 경제가 훨씬 더 좋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역전이 되고 지금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제 분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받아들인 모든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파해를 잘 나누고 그리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 협력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이제 정치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이라는 것은 결국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협력할 시점에 와 있는데, 협력할 게 아니라면,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엄청난 갈등과 함께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혁명 형태의 무언가를 맞이할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경제적 파해를 축소시킬 것이다. 나는 극단으로 치닫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파괴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은 결국 죽거나 진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레이 달리오는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자본주의는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고, 자본주의는 이제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왜 자본주의가 현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런 부적절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 보고서가 다소 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 발표할 것이다. 파트 1은 문제를 요약한 것이고, 파트 2는 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다. 라고 이제 서두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레이 달리오가 말을 했고요. 일단 제로 엣지에서는 제목을 그때 이렇게 뽑았어요. 미국이 이제 이 불평등을
해소할 게 아니라면 결국 혁명 형태, 뭐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혁명과 같은 무엇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경고한다. 레이달리오가 경고한다라고 뽑았는데 그리고 여기 제로엣지에서는 블러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혁명에다가 레볼루션에다가. 통상 이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통상 경제에서 블러디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진짜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피가 낭자한 뭐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약간 비유적으로 쓰거든요. 경제에서는. 피를 볼 만큼의 고통과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블러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이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접 말했죠. 여기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레이달리오가 이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혁명과 같은 형태의 집단적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큰 갈등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로헤지에서는 이것의 그 실상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레볼루션은 블러디 레볼루션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러디 레볼루션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거의 의미로 뭐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여기 뭐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겠죠.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고 그리고 정말로 피를 볼 만큼의 엄청난 경제적 고통 그리고 거지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혁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아주 예를 들자면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시위 형태 그런 게 바로 블러디 레볼루션에 가까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헤지에서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그리고 제로헤지는 이 혁명을 왜 블러디 레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볼게요. 레이달리오가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질 소득 증가는 거의 변화가 없다. 여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같이 조정된 값이겠죠. 하지만 이런 평균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그냥 확 통쳐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미세한 차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상위 40%와 하위 60% 소득계층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시 보게 되면 평균에서 볼 수 없었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계소득 차이, 가계소득 추이를 보면은 이 파란색은 전체 통계입니다.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상위 40%, 하위 60%. 그러니까 5분위 배율에서 위 두 그룹을 하나로 묶고 밑에 세 그룹을 또 하나로 묶은 겁니다. 상위 40%를 보면은 70년대, 그러니까 닉슨 쇼크 이후죠. 닉슨 쇼크 이후 현재 그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80년부터입니다. 81년, 80년 이때부터인데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40%에 해당되는 상위 40%에 해당되는 그 가계는 소득이 계속 늘어왔어요. 그런데 하위 60%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그래프가 하방 경직으로 다 돼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버는 자녀 세대 비율입니다. 이때 70년 초까지만 해도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많이 버는 비율이 무려 90%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렇다라는 거는 뭐 이때 뭐 결혼도 되게 활발히 잘 됐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진출이 활발을 했고 활동도 굉장히 왕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돈을 벌면은 집도 살 수 있고 큰 부채 없이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80년 제가 미국이 금융화를 선언한 시기가 81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조금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 때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해 옵니다. 물론 닉슨 쇼크 이후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겠지만 이 비율이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이제 50% 정도. 근데 이 수치가 2015년, 2016년 정도까지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버는 자녀 세대 비율이 50%가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훨씬 더 내려가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부가 점점 부의 그 계층 간 이동 있잖아요. 부로 인한 그 계층 간 이동이 점점점 닫혀왔다는 것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위 40%는 이제 더 많이 벌고 그리고 하위 60%는 이제 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왔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는 이 지금 아래 차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그리고 재산 격차는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오늘날 상위 1%의 그 부는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1935년에서 40년 이 기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는 그 시기죠. 대부분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 기간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부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위 60%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80년 당시 6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확대돼서 10배가 된 건데요. 조금 이제 이 소득격차 차트를 보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득격차를 보면은 과거에 정말로 심했던 시기, 1차 대공황 이제 발생했던 그 바로 직전 시기였죠. 이 시기가 이제 상위 1%의 그 소득격차가 소득이 하위 90%를 전체 합친 것에 비해서 마이너스 한 27%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작 1%에 해당되는 상위 1%에 해당되는 그 소득의 전체 합이 90%의 그 하위 90%를 합친 전체 부의 무려 76%, 77% 정도까지 육박한 겁니다. 거의 뭐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0%는 하위 90%와 상위 1%가 버는 그 소득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0%가 됐을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27% 정도라는 거는 제가 요게 잠깐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위 90% 소득의 합이 상위 1% 소득의 합이 지금 이만큼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 합에 육박한 겁니다. 상위 1%가 지금 얼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는지. 상위 1%는 이만큼을 가져간 대신에 상위 90%는 이거를 상위 90%가 다, 하위 90%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 격차가 크겠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수치가 아니고 약 1, 2년 전 수치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다가오는 침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되는 QE4, QE5, 이 기간을 거쳐서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바뀔 거다. 이거 아마 점프 될 겁니다. 엄청나게 점프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역사상 이래 가장 큰 소득 격차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해서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0%가 넘었습니다. 0%가 넘었다는 거는 이건 이제 재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격차거든요. 0%가 넘었다라는 거는 상위 1%가 나머지
하위 90%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상위 1%의 부의 합이 하위 90%의 부의 합보다 많습니다. 소득 격차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흐름인데 부의 격차는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엄청난 이제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이 차트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하이 이제부터 이제 보여드릴 도표는 1970년 이후 전체 인구에 대한 5분위별 실질 소득 증가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일단 이거는 번외로 상위 5%의 그 소득 증가 이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가장 가파릅니다. 이 80년 이후 특히 이 금융화 선언 이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제조업 국가에서 금융업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분위 배율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한 상위 20%죠. 상위 20%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 5%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그룹도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점점 그 기울기가 약해집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세 번째 그룹부터예요.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서 이제 2000년 이때까지는 조금 증가는 하긴 하지만 그 이때부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이제 네 번째 그룹이죠. 네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80년 이후에 세 번의 그 침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침체 사이클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양극화가 점점점 계속 발생이 됐고 그 사이클마다 점점점 중산층이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90년대에 있었던 그 사이클 그리고 2000년 닷컴 때 그리고 2008년 때 이때 보면은 그래프가 다 하방으로 꺾였어요. 일단 이때부터 중산층이 조금씩 다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20% 그룹입니다. 가장 마지막 그룹. 이 그룹은 뭐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정말로 처참합니다. 실질 소득이 거의 증가가 된 게 없네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값이 이제 반영된 거겠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 이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덧붙인 게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을 계층 간 이동률, 그러니까 더 잘 사는 그 그룹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계층 간 이동 이런 것과 이제 기회가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미국의 계층 간 이동률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최하위 소득 4분위 계층, 이건 이제 4분위로 나눈 거거든요. 최하위 소득 4분위 계층은 최하위 소득 4분위 계층에 해당되는 아버지를 둘 확률이 무려 40%이고, 그리고 최상위 4분위 계층은 최하위 소득 4분위의 그 아버지를 둘 확률이 8%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계층 간의 이동이 막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양극화가 매우 심한 중국을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추가를 해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막대가 하위 25%, 4분위로 봤을 때 하위 25%의 그 지금 그 일하는 세대겠죠. 뭐 대충 한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경제 활동의 그 정년기에 해당되는 최하위 그 25%가 똑같은 최하위 25%의 그 아버지를 둘 확률이 40%에 지금 육박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최상위 25%는 가난한 아버지를 둘 확률이 8%밖에 되지 않아요. 부의 세습이 결국 이루어졌고 점점점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층 간 이동을 다 막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부의 이동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시절을 이제 지나고 1980년 이후부터 점점 그 문이 닫혔겠죠. 그래서 현재 이 차트를 보면은 그와 비슷한 나라가 추가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유럽은 이것보다 뭐 심하진 않겠지만 나머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있고 어쨌든 미국과 독일이 굉장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심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뭐 큰 시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들. 그러니까 뭐 정부를 향해서 큰 데모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가장 영향이 커요. 만약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였다. 그러면 아마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지금 현 상황, 이렇게 지금 계층 간 이동도 이제 닫혀 있다. 한마디로 기회가 이제 없는 겁니다, 거의. 이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득과 부의 격차가 비교적 컸던 1930년대와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념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타협하려는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적다. 이 왼쪽 도표는 공화당 상원의원과 대표의원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과 대표의원이 얼마나 진보적인 모습인지 그 정도를 1900년대부터 나타낸 차트이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900년대에는 마찬가지로 좌와 우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아마 욕을 많이 하는, 니네가 잘못했다, 서로 이렇게 욕을 하는 형태의 그 정치가 굉장히 짙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줄어든 시기가 아메리칸 드림 시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것이 좋았던 시기,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좌와 우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거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식의 수준까지 확 좁혀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그 108번 영상인가요? 109번 영상인가요? 거기 제가 부제로 써놨죠. 이런 사회적 변화가 결국 정치의 그 정치의 변화를 만든다고. 이런 것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마도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들이 많이 오갔을 거고, 그리고 양 당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의견을 내는 형태의 그 정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다시 벌어졌죠. 지금 다시 닉슨 쇼크 이후에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보다 더 벌어졌어요. 1900년대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그어볼게요. 일자로 그어보면은 이때 시기, 그리고 이때 시기, 가장 많이 벌어졌을 시기. 이때 시기보다도 지금 다 위로 다 삐져나와 있죠. 위아래로 다 삐져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그 100년 역사를 이제 들여다봤을 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매우 갈등이 심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심한 시기. 오히려 1900년 초보다도 더 심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 이 오른쪽 차트는 이제 1970년대부터 쭉 본 건데, 그들 중 얼마나 정당을 따라 투표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할 그 확률이 무려 95%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보이는 아메리칸 드림 시절, 이 시기가 대충 1940년, 대충 이때죠, 이때. 이때인데, 이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죠, 이때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정당을 더 많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이때 시기보다도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1790년 이때 시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사이클, 시장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침체 후의 Q4, Q5 이런 것들로 이제 초양극화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이 수치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뭐 100%가 끝이긴 한데 레이 달리오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대선의 해로 접어들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음 대선에서 우리는 엄청난 전투를 예상할 수 있다. 제가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다음 미국 대선이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대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차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대립이 심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뭔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협력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이런 그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이제 다 파악을 했고 나는 현실이 인과율과 같은 관계를 가진 기계처럼 작동을 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인과응보, 인과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믿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의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때 인과응보라는 이 기계가 부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현실을 만든 그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이제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나는 또한 대부분의 그 모든 것이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패턴을 관찰하고 생각함으로써 현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악한 부자들 또는 게으른 가난한 사람들과 관료적 비효율성 때문만은 아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가 현재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더 억압을 하고 이런 여기서 발생되는 관료적 비효율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이 시스템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윤 추구와 효율성의 증가는 사람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기술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반면 그 기술로 대체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 힘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하필 4차 산업 시대를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이익과 더 큰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 시장이 중간재 시장이잖아요. 뭐 중국 시장, 그리고 뭐 그 외 베트남 시장, 주로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결국 자본주의, 이런 그 비용의 효율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회사의 이익과 효율에는 좋았지만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다. 당연히 미국 노동자들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잃었겠죠. 물론 이러한 세계화는 덜 비싼 노동자들을 허용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더 나은 품질의 외국 상품들은 외국인 판매자와 그리고 미국 구매자 모두에게 좋았고 그들과 경쟁하는 미국 회사들과 근로자들에게는 나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더 값싼 인건비로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 혜택을 받는 반면 미국의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인건비를 지불해서 만드는 그 회사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겠죠.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단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은행의 화폐 인쇄와 2008년 그 위기로 인한 양적 완화가 금융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형식의 그 통화정책,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은 실질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산시장에만 도움이 됐다. 그래서 결국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만 배를 불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이 달리오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금융자산을 이제 매입을 통한 유동성 투입 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금융자산을 보유할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부유함을 이제 안겨준 겁니다. 만약 양적 완화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매입은 당시 시스템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금융 시스템에 금이 가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하고 돈과 신용으로 넘쳐나게 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과 신용을 얻지 못한다. 내가 투자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로 부족한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투자를 쫓는 투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 달리오가 어쨌든 이 투자 시장에 몸을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고 반면에 이런 투자, 자산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 하는 이런 자금 규모는 넘쳐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금들은 다 가진 자들의 그 자금이죠. 그 실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자본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대출자들이 자유롭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돈이 상단에 막히게 된다. 한마디로 돈이 밑으로 흐르지 않는 겁니다. 좋은 조건에 있는 상위 계층 그 안에서만 돈이 지금 도는 거예요. 넘쳐나는 돈들이.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당신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역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그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침체를 겪게 되면 더 내몰리겠죠.
빈곤층으로 더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돈줄은 더 최상위층으로 이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 위반자들은 투자를 통해 얻는 것에 비해 예산 자체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이제 얻는 그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들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한정된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데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예산 관점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그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점을 이제 가져오는데 예산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예산안을 통해서 자금을 보면은 전체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해서 이런 자금, 이런 자금의 그 규모를 이제 결정짓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 경제 상황을 통해서 예산안을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예산안을 먼저 통해서 전체 경제 상황에 최대한 그 우선순위를 뽑아서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제 한정된 예산안에 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그 모든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산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 보수자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재정 진보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빌리고 또 그들이 가져온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제공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이익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부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도 재정 보수자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고 재정 진보주의자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긴 하지만 그것을 엉뚱한 곳에 쓰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매파적 보수주의자들과 지출과 차입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은 투자를 통한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을 해서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그 투자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총 4가지 형태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이 달리오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계획하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소득, 기회, 부의 격차를 지금의 이런 벌어진 이 격차를 국가 비상상태로 선포를 하고 시스템이 더욱 잘 작동되도록 재설계할 책임을 지는 것을 선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 한마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리더십을 강조를 했어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 양당이 협력하고,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죠. 미국에서는. 양당이 협력을 해서 이런 정책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문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초당적이고 숙련된 방법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서로 다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마디로 양당이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문서까지 문서화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떤 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을 하거나 또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표화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 문화를 도입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표입니다. 모든 것을 왜곡시키지 않는 정말로 깨끗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그 질과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배.
그리고 5번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수정 필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중앙은행은 다음 경기 침체를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완화시키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율을 더욱 잘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부양책으로 제공되는 화폐와 신용이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자금들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덜 필요한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만들어지는 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가지를 보면은 다 맞아요. 그리고 100이면 100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것만 보더라도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양당이 협력을 해야 돼요. 양당이 진짜 현재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명분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정말로 현재 당면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 앞선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이다. 지금 이 5개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이런 환경에서 이것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109번 영상에서 다이먼이 그 하위 40%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기본 생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그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하위 40% 이게 보면은 이 계층이거든요. 이 계층 5분위 배율에서 하위 40%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 계층인데 이 계층의 다음 침체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QE4, QE5가 시작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들어지는 이 사람들이 현재 받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그 강도가 그 위에 계층까지 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때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진위 개수가 0.5에 거의 육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엊그제 나온 그 뉴스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특성 때문에 진위 개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 가구가 좀 중요합니다. 근로자 가구의 진위 개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2017년 기준인데 아마 2018년, 올해는 2019년이죠. 아마 올해 2019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진위 개수가.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다음 침체 그리고 QE4, QE5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 진위 개수가 우리나라도 0.5에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0.5가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혁명적인 형태의 그런 시위나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그 장기 사이클은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1930년 대공황 이후부터 부채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일단 대공황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고 뉴딜 정책으로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뉴딜 정책으로 연명을 했지만 오히려 앞선 그 차트를 보았듯이 1930년 후반에서 1940년 이때 빈부격차가 더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때도. 아무래도 이 뉴딜 정책 탓이 크겠죠. 그 후폭풍. 어쨌든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 후반 이때 빈부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 1940년 그 전후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베이비 부머 세대죠. 그리고 이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레우튼 체제입니다. 근본이. 그래서 더욱더 중산층이 탄탄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쳐서 정말 좋았던 시기가 끝나고 닉슨 쇼크 이후, 그리고 1982년 미국의 금융화 시점부터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지금 레이 달료는 이런 형태의 장기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시기에 3번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단기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3번에. 여기에는 1990년대 첫 번째 침체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그래서 총 3개의 그 단기 사이클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사이클로 보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장기 사이클입니다. 이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이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뒤에 후폭풍이 일어났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쇄가 됐습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로 좋았던 시기에 자랐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QE 1, 2, 3가 이제 시작이 됐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은 상쇄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덕분에 상쇄가 됐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사건이 없었죠. 세계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뭐 이때부터 계속 발생을 했지만 2008년의 양적 완화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모든 국가들의 그 중산층이 이 시기부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그 문제들을 떠안고 우리는 Q4, Q5를 다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전체적인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다가오는 그 위기가 과거 위기보다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낸 초양극화라는 문제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그 녹색으로 우리나라의 그 장기 사이클을 제가 어렴풋이 좀 그려봤어요. 시작은 조금 어디서 구체적으로 시작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6.25라는 거를 또 한번 겪었죠. 그래서 진짜 사이클은 아마 1960년 전후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현재 그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나라에도 이 시기에 사회에 이제 진출을 1980년 전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부를 많이 축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 이동이 더 많이 막혀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이클을 볼 때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에 뭐가 있었죠? IMF. IMF가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주도하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동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2000년 이때죠. 2000년 바로 직전. 이 시기부터는 우리나라 사이클도 미국의 사이클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 시기부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결국 지금의 사이클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이때 이 직전의 사이클, 이 직전의 사이클이나 그 전전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은 국가별로 다 달라요, 시기가. 그리고 더 이전으로 돌아와서 몇백 년 전까지 하면은 대륙별로 또 다릅니다. 대륙별로 다르고 제국별로 다 틀려요. 하지만 지금 환경은 어떻게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동조화되어 있죠. 이 시기부터 사이클이 다 같이 갑니다. 같이 움직여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환경입니다. 그걸 또 염두를 해야겠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사이클이 진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전 세계적인 사이클이 같이 굴러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던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QE4, QE5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신다면 다음 우리가 맞이할 위기가 왜 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 소득격차 차트, 지금 1930년대를 이제 뛰어넘을 겁니다. QE4, QE5를 거치면. 그리고 부의 격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점프가 될 겁니다. QE4, QE5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엄청난 그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 때문에, 심해진다라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도 190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졌는데, 아마 QE4, QE5를 겪는 그 과정에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진짜 극좌, 극우. 완전 좌파의 포퓰리즘과 우파의 포퓰리즘으로 정치적인 환경이 계속 극단으로 치달을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이 달리오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을 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내려놓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차트로 보면은 힘을 합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그럼 레이 달리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정말로 누구나 생각을 해도 정말 맞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이 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처음에 유학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협력을 통해서 재설계가 안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는 엄청난 갈등과 함께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혁명 형태의 무언가를 맞이할 거다. 지금 데이터와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레이 달리오는 역설적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은 해결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갈등과 대부분을 입힐 형태의 혁명 형태의 무언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전체를 읽었을 때. 그래서 이것들을 간판 제로 해지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로 해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한쪽만 부각시켜서 기사를 쓴 것 같지만, 레이 달리오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시 이걸 보면은 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낸 최소한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레이 달리오도 최근 2018년 전후로 해서 다가오는 위기가 우리가 맞이했던 여태까지 그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할 거고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장기 사이클과 단기 사이클이 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다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또 시장 사이클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있을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될지, 그리고 그 사회 변화는 어떻게 정치를 또 극단으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이렇게 빈곤층이 QE4, QE5 형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초양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인데, 이때 과연 민주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포퓰리즘 있잖아요. 여기에 투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코르테즈가 뭐 어린애 장난처럼 그냥 정책을 내놓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런 환경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추론을 해본다면, 코르테즈가 내놓고 있는 MMT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어렴풋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 오늘이죠, 오늘. 오늘 지금 $1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1 환율이 급등을 했고 지금 1143원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이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노르웨이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한국 채권을 뺐습니다. 한국을 이제 손절 쳤다는 얘기겠죠. 뭐 이유는 신흥국 통화 리스크가 커지면서 펀드 전체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뒤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국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까지 다 철수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1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수요일 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